안녕하세요. 어느덧 제 채널 구독자 수가 2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늘고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채널을 개설한 초심을 한 번 더 다지는 의미에서 오랜만에 인기는 없지만 재미는 있는 재무제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장이 굉장히 좋은데 기업도 여러모로 잘 골라야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반도체, 2차전지, 중국 관련 소비재, 가구, 자동차 돌아서고 지금 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막 부안해동하면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주가만 보고 종목 따라잡지 마시고 초심자일수록 기업 선정 조건을 까다롭게 잡아야 하는데 그럴 때 이런 기업은 그냥 제끼고 보자라는 의미에서 적자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적자 기업이 투자 대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은 대부분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 적자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 왜 적자 기업의 투자가 좋지 않은지, 기업이 적자를 보기 시작하면 어떤 양상으로 재무제표가 변하고 가치지표가 망가지는지,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왜 기대감만 남아있는 적자 기업에 모멘텀이 붙어도 손을 대지 않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금감원 전자공시에서 적절한 예시 몇 개 찾아서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적자 기업 투자가 좋지 않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당연히 영업이 안 좋으니까 적자가 나지, 나는 적자 기업엔 투자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의외로 적자 기업 투자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약간 충격받은 부분인데요. 오늘 주식시장 거래량 기준 상위 6개 기업 중에 4개 기업이 적자 또는 연속 적자 기업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적자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적자 기업 중에도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거나 사이클을 좀 타는 기업이 있다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적자 기업은 그런 기업들이 아니고 제조업 중에 주력 사업 분야가 사양화 혹은 경쟁사가 등장해서 밀려버려서 도태되어 버리거나 비제조업 중에 영업적으로 아무 실체도 없이 적자만 지속하고 있는데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적자 기업 투자가 좋지 않냐면 적자 기업이 상장 폐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투자자가 가장 두려운 게 상장 폐지잖아요.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박살나면 존버 정신으로 조금 버티면 시간은 걸리지만 회복이 가능은 합니다. 근데 투자한 기업이 상장 폐지되어 버리면 존버고 뭐고 그냥 시장에서 바로 로그아웃이에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적자를 보기 시작하고 적자가 지속되기 시작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반드시 재무제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를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구체적인 실제 예시를 찾아서 보기 전에 기업이 적자를 보기 시작하면 어떤 양상으로 재무가 변하는지, 가치지표가 어떻게 순식간에 망가지는지 예시와 함께 재무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제 뇌피셜이 아니고 박동흠 회계사의 신간인 이 완벽한 재무제표 활용법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책 광고가 아니고 제가 제 돈 주고 사서 봤고요. 정말 괜찮은 내용이 있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오늘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의 적자가 시작될 때 그냥 매출이 좀 안 됐나 보다, 영업이 부진했나 보다 정도만 생각하고 다음 해 잘 하겠지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연속 적자 기업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상장 폐지 기업을 관찰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 적자 기업이 생각보다 빠르게 대규모 적자를 시현하고 그냥 망해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그 마지막에 갈수록 매출 규모 대비 말도 안 되는 단기순 손실을 기록해버리고 망해버리는데요. 제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잘 모르던 시절에는 와, 이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지? 라고 그냥 감탄만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드는 핵심 이유가 바로 이 적자의 가속화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각, 손실처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진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책에, 아까 소개드린 책에 정말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산이 필요하잖아요. 건물, 기계, 공장 이런 것도 필요하고 재고자산도 필요하고 그리고 가끔 특허나 기술이 필요해서 돈 주고 사오기도 하고 M&A 하기도 합니다. 다 이게 자산입니다. 그런데 자산 투자, 그러니까 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지출은 통상 대규모 지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용을 한 번에 인식하지 않고 그 구매한 자산을 이용해서
영업을 영위하는 일정 기간 동안 쪼개서 비용 처리를 하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회사 가기 위해서 10만 원짜리 구두를 샀으면 회사 다니는 10년 동안 1년에 10,000원씩 비용 처리를 쪼개서 하는 거예요. 타당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영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쪼개서 비용 처리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영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이게 엄청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들 핸드폰 자판 아시나요? 예전 폴더폰 시절에는 꾹꾹 눌리는 자판이 핸드폰에 붙어 있었잖아요.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어떤 기업이 그 핸드폰 자판을 생산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는데 한 1,000억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기계를 이 회사는 10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 유식한 말로 감가상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10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할 생각으로 1년에 100억씩 비용 처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3년쯤 지나서 갑자기 스마트폰이 뜨기 시작하더니 핸드폰 자판에 대한 수요가 대거 사라져버리고 그나마 남은 수요조차 저가형 폴더폰 수요 정도로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이 회사는 매출이 급감하면서 고정비에 대한 부담으로 당연히 적자를 보겠죠. 매출이 줄어도 사람들 월급은 주고 전기세, 사무실 임차료 등은 내야 되니까요. 여기까지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적자를 엄청나게 가속해주는 비용이 추가로 등장합니다. 제가 앞에서 비용 처리 얘기를 할 때 영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비용을 쪼개서 처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회사가 1,000억 들여서 산 기계가 이제 쓸모 없어진 거예요. 핸드폰 자판 수요도 없어졌고 자판 만들어봤자 팔리지도 않아서 만드는 데 들어간 전기값 뽑기도 어려울 정도다 라고 하면 이 기계를 팔아서 다만 얼마라도 건져야 되겠죠. 이 회사는 3년차까지 300억을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 7년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기계를 팔려고 매물을 내나 보니까 누가 한 100억 주고 산다는 다른 회사가 있네요. 그래서 100억이라도 건지자 하고 기계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100억이라도 받았으니까 다행일까요?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비용 처리해야 될 돈이 700억이나 남아있는데 꼴랑 100억 받고 이거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600억은 뭘 해야 될까요? 감이 잡히시죠? 이 600억을 추가로 비용 처리를 한 방에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상각 처리, 손실 처리라는 말을 써요. 지금 예를 기계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계는 유형자산이잖아요.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 이런 식의 비용 처리를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불행하게도 아니에요. 잘 팔릴 줄 알고 자판을 잔뜩 만들어서 재고자산에 쌓아놨는데 그건 어떻게 될까요? 쌓아놓은 제품이 정상적인 매출이 일어나면 300억쯤 되는 재고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트렌드가 바뀐 마당에 시장성이 하나도 없죠. 안타깝게도 이 재고자산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실 처리해야 돼요. 이건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지어낸 스토리 같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2011년 이후 단 2년 만에 핸드폰 메가 트렌드가 바뀌어버렸어요. 자판 만드는 회사들 다 박살나고 무슨 이거 슬라이딩 힌지 만드는 회사들 다 날라갔어요. 사양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이런 회사들 인수한 회사도 결국 못 버티고 5년 안에 부도가 다 났습니다. 그럼 그때 주식 투자한 투자자들이 되게 기민하게 막 움직였을까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명확해 보이지만 당시 그 상황을 직접 맞닥뜨리면 이게 이렇게 빠르게 손실화될지 예상을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회사가 그 예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름은 가렸는데요. 이 회사는 광학기기 이런 거 광학 주변기기 쪽에서 사양화된 분야를 하던 업체였어요. 영업이 그래도 꾸준히 되고 있었는데 이걸 탈피하고자 다른 사양 산업을 무리하게 인수하고 시설 투자를 막 했어요. 근데 결국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메가 트렌드에서 탈락한 한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2016년 손익 계산서를 보시면 매출이 갑자기 줄어들죠. 그러면서 영업 손실이 274억 발생합니다.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단기 순이익을 보시면 손실을 1248억을 시현해요. 이거 이렇게 맞으면 회사가 한 방에 망해버립니다. 이거 이렇게 손실 본 사유가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유형자산 손상차손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회사는 손상차손을 1,000억 넘게 한 방에 인식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회계감사를 하면서 회계법인이 이제 더 이상 당신네 자산이 필요가 없으니까 손상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이렇게 되면 단기 순손실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손실이랑 자기 자본은 이어지잖아요. 손실되면 자기 자본 까지잖아요. 자본이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그간 착실히 쌓아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회사가 자기 자본 규모가 9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회사 살리려면 1200억 빵꾸난 거를 누가 메꿔줘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메꿀 수 있을까요? 무형자산 쪽도 맥락은 다 똑같아요. A라는 기업이 B 기업의 기술력을 뽑아먹기 위해 B 기업의 장부 가치보다 훨씬 거금을 주고 회사를 사는 그 M&A를 진행시켰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기술이 실용성이 전혀 없는 기술이었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도 있죠.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A 기업은 기계를 샀을 때랑 똑같이 B 기업을 산 거금에 대해서 자산으로 잡고 비용 처리를 차차 해 나가야 됩니다. 뭐 구두를 샀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B라는 회사의 기술력을 샀을 뿐이에요. 이거를 무형자산이라고 하죠. 재무제표에 통상 뭐 영업권 뭐 이런 걸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그 기술이 시장성이 하나도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 거금을 주고 사서 영업권으로 왕창 잡아놓은 무형자산을 한 방에 손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개발비, 손상 차손 이런 거 다 비슷한 얘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손실 기업이 단순히 매출이 줄어서 고정비 부담이 늘어난 만큼 적자를 보겠구나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이 기업이 본질적으로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유형자산을 앞으로 그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실제 사례는 무수히 많아요. 어떤 기업이 화장품을 주력으로 만들면서 마트 사업도 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봐요. 그런데 이 기업이 만드는 화장품이 너무 인기가 없고 기능도 그저 그래서 너무 안 팔려요. 그래서 이 회사가 화장품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분야를 위해 투자한 유형자산이랑 재고자산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손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폭탄 적자가 생기겠죠. 적자가 나면서도 다른 사업 부분인 마트가 엄청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이 회사는 주력이 화장품 업체였어요. 그럼 적자 보는 사업부 털어냈다고 이 회사가 좋아질 기회를 잡은 것일까요? 아주 높은 확률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아까 예를 보여드렸으니까 좀 감이 잡히시죠? 회사의 적자는 자본금 감소로 이어집니다. 제가 앞에서 적자 기업의 가치 지표가 망가지는 양상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바로 방금 말한 적자에 이은 자본금 감소와 연관이 굉장히 높아요. 많은 분들이 PBR이 낮은 자산주 투자를 하실 때 영업 실적을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PBR이 낮은 자산주 중에 현금 자산이 출중한 회사는 적자를 조금 봐도 PBR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에요. 근데 만약 그 자산 대부분이 기계, 설비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저 PBR 업체라면 적자가 지속될 때 어떻게 될까요? 적자는 자본을 잠식하죠. 근데 적자가 지속되다가 자산 상각까지 이어져서 큰 폭의 폭탄 손실을 보면 자본이 대거 까이면서 부채 비율이 폭증하고 PBR이 급증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회사의 PBR 흐름이 보이시나요? 매년 적자를 보니까 PBR 1점대 초반에서 2점대 후반까지 2년 만에 움직여버리죠. 적자를 보는 회사가 자산 상각까지 일어나면 PBR은 그냥 거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본이 무한정 까지는데 회사 망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손실 보고도 안 망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아요. 어디에 특히 많냐면 지금 바이오 섹터 쪽에 많습니다. 왜 안 망할까요? 다 짐작하시다시피 유상증자나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채워놓고 또 손실나고 다시 채워놓고 그러는 거예요. 유증 못할 지경까지 되면 시비 찍어내기 시작하는데 결국 유통기한만 좀 늘어날 뿐이겠죠. 마지막에 피보는 거는 결국 다 거기에 투자한 주주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기대감만 가득하고 실적은 하나도 찍히지 않는 회사가 모멘텀 붙었다고 해서 매수 대상으로 올려놓지 않는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죠? 이런 회사는 쓰러지는 게 정말 순식간이고 빠져나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대표적인 회사예요. 긴 말보다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2019년에 이슈가 있어서 무형자산을 대규모로 상각했어요. 손실폭이 전년 동기 누적 대비해서 9배가 증가하면서 자본은 반토막이 났거든요. 부채 비율은 10%에서 순식간에 100%까지 올라오고 내년에도 이런 식이면 뭐 부채 비율, 그러니까 올해도 이런 식이면 부채 비율 얼마 갈지는 예상이 뭐 안 되죠. 그럼 이 회사는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든 시비 발행을 하든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전환 조건도 엄청나게 불리하게 찍어서 전환이 되면 주주들한테도 치명적인 피해가 가겠죠. 적자 맞고 주식 수도 늘어나고 뭐 주주들은 거의 빈사 상태가 됩니다. 주가는 말 안 해도 되겠죠. 이 회사는 2019년에 주가가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빠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도망갈 틈을 주지 않아요. 그냥 모멘텀 먹겠다고 덤비는 게 아니고 이런 회사는 모멘텀이 붙어도 그냥 무조건 거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제가 그 재무제표 적자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박동원 회계사 책도 그렇고 뭐 사경인 회계사 책도 그렇고 요즘에 신간들 굉장히 좋은 책이 많거든요. 지금 설 연휴가 앞에 다가왔으니까 그 연휴 동안에는 내가 재무제표 책을 좀 확실히 봐서 재무제표는 기초를 확실히 다지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재무제표 책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들이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